비밀번호 남겨주세요. 이렇게 또 화면을 켜주신 덕분에 제가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팩트를 전달해 드릴게요. 생화학 책에서 두뇌 그림을 찾으면 왜 그렇게 복잡한 것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심플한 사진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전체를 가장 큰 뇌라고 해서 대뇌라고 불러요. 그런데 색깔이 다르다,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는 기능도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체 뭉뚱그려서 설명드리자면 대뇌는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하는 게 대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범위가 가장 크다 보니까 치매가 발병할 비율적인 면적도 얘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면적에서 어느 부분에 손상이 됐을 때 어떤 문제의 치매가 오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요 손으로 내가 이마를 살짝 짚었는데 이마가 좀 뜨끈뜨끈한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실까요? 나 좀 뜨끈뜨끈하다. 냉혈인 우리 모두 차가우실까요? 자, 리더님 여기가요 전두엽이고요. 뜨끈뜨끈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뜨끈뜨끈하다는 건 내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놀고 싶고 나가고 싶은 행동을 조절하고 있어. 여기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마 뜨끈뜨끈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귀 양옆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측두엽이라고 부르는데요. 귀와 가까이 있으니까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요. 청각 정보, 소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다, 영어다, 한국어다 이런 거 아는 것처럼 언어를 구분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또 어떤 말은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어떤 말은 들으면 기분 나쁘죠. 감각, 감정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측두엽입니다. 아, 측두엽, 귀 옆에 있구나. 소리 듣는구나. 언어를 구분하는구나. 이 언어에는 감정도 있구나. 이렇게요. 자, 머리띠를 착용하면은 여기 종수리보다 조금 앞에 오는 이 부분이 두정엽이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바로 이 두정엽인 부분, 공간 지각 능력을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손상이 되면 정말 익숙한 곳인데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여기 어디지? 우리 집 어디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각도 느껴요. 부드럽다, 매끈매끈하다, 차갑다, 뜨겁다 이런 거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후두엽은 뭐냐면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미혼인 우리 딸이 그렇죠. 유부남과 바람이 났어. 뒷목 잡고 쓰러지는 모습. 바로 이 후두엽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내 눈으로 봤으니 누가 충격받아요? 후두엽이 충격받는 겁니다. 자, 요런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을 전체 다 대뇌라고 하고 이 부분 어디에 손상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치매 증상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대뇌의 구조였습니다. 구조는 요 정도로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하셔도 훌륭하세요. 자, 이제 뇌를 구성하고 있는 기능적인 요소들로 세 가지를 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뉴런이에요. 뉴런은 뇌에 있는 신경세포 이름이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뉴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손을 보면 비교가 더 쉬우실 거예요. 뉴런이 살짝 펴져 있는 것과 쪼그라들어 있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뉴런과 뉴런이 서로 만날 때에 활짝 펴져 있는 아이들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쪼그라들어 있는 아이들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 그러니 우리는 뉴런이 활짝 펴져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뉴런과 뉴런이 활짝 펴져서 만나는 요 장소를 시냅스라고 부르고 요 사이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뭐 하는 거냐고요? 내 모든 것이에요. 느끼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자, 제가 만약에 우리 구승현 리더님의 발바닥을 붓으로 살살살살살살 간질렀어요. 생각만 해도 간지럽죠. 벌써 발가락이 오므라들면서 못 견딜 때 발을 빼게 돼요. 그런데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느끼고 움직일 수 있어요. 치매가 심하신 어르신들은요, 살살살살살살 발가락을 간지려도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감각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뉴런이 활성화돼서 시냅스가 잘 만들어져야지 우리 두뇌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공부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뉴런이 활성화되어야 학습한 내용을 다음 아이에게 기억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뇌의 구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요 해마, 요 뇌의 한가운데에 C자 형태로 꼬부러져 있는 아이가 바로 해마라는 거고요. 실제로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 해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머리가 동그랗고 몸통이 이렇게 C자 형태로 꼬부러져 있죠. 이 해마의 하는 역할은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 쓰는 역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 쌍이 존재합니다. 한 쌍이. 그런데 기능이 좀 달라요. 왼쪽에 있는 해마는요. 최근의 일을 기억합니다. 어제 일, 한 달 전의 일, 1년 전의 일, 그래도 요 정도 최근의 일 정도를 기억하고 1년 전은 최근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오른쪽 해마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자, 리더님의 유치원 다녔던 시절, 초등학교 시절 너무 오래됐나요, 유치원? 자, 중학교, 고등학교 어렴풋이 떠올리는 아주 오래된 기억들은 어디에 있는 거? 오른쪽에 저장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기억을 저장하고 입력하고 꺼내 쓰는 해마가 마비되는 순간이 찾아오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필름이 끊겼을 때 누구 때문에요? 알코올에 의해서 해마가 마비가 돼버리면 기억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 많이 드시고 다음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나 몇 시에 들어왔지? 나 뭐 타고 왔지? 나 어떻게 왔지? 언제적 일을 기억 못한다? 최근의 일을 기억 못하는 거죠.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만취 상태로 돌아와서 다음날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어제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 자축 해마가 마비되어 기억을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한다면 당신은 알코올성 치매로 이완될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배우자분들은 아마 경악을 하시면서 다시는 술 먹고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저 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한다 이러면서. 자, 바로 그래서 알코올은 다른 뇌의 손상을 일으키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마의 기억 장치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적정량 드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뇌의 기능적인 면으로 봤을 때 뇌의 한가운데 해마를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 뇌의 중심, 변연계라고 불러요. 아, 이름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쉬운 이름 가르쳐 드릴게요. 감정의 두뇌. 감성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감성과 이성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고 좌절감이 들 때도 그래도 할 수 있어라는 이성의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울증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성과 이성의 끈이 단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변연계의 시상하부와 편도체, 해마의 이상으로 인해 나는 이 우울감을 헤어나올 수 없다.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끝없는 우울감, 바로 변연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예요. 또 한 가지, 초콜릿 먹고 싶습니다. 빵도 먹고 싶어요. 하지만 못 먹는 이유 뭐 때문에?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못 먹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참아내는 건 감성과 이성의 끈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초코과자 한 박스가 통째로 다 비어져 있다. 이거 뭐예요, 리더님? 감성과 이성이 단절된 상태, 집착적 강박, 중독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변연계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변연계가 치매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리더님. 치매가 있는 환자도요, 끝까지 남아있는 두뇌가 바로 이 변연계, 감성적 두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인지 딸인지 며느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화내고 해코지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서 또 흔히 나오는 장면, 아주 친절한 집사님이, 가정집사가 있는데 보호자들에겐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데 우리 치매가 있으신 부모님 앞에 가면 치매 있으신 어르신이 막 너무 자지러지기 싫어하세요. 그러면은 보호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유, 부모님이 또 왜 이러셔? 또 증상이 심각해지셨네.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뭐를 기억하고 있다? 감정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분명히 일화적으로 언어적인 폭력을 가했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거나 정신적인 학대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왜요? 변형계가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치매가 있는 나의 가족이 있다면 똑같은 말을 100번, 1000번 하시더라도 기억 못 하시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절대 화내지 마시고 마치 처음 말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말하셔야 되세요. 그래야 나의 가족의 기억 속에 좋은 이미지로 우리 가족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변형계, 감성적 두뇌다. 감정과 중독과 관련되어 있다. 치매 환자들도 끝까지 남아있는 부분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나 한 번쯤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건망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약속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리더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건 뭐죠? 냉장고 문을 열기는 열었는데 뭐를 꺼내려고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 똑같은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침에도 휴대폰을 찾아요. 점심에도 휴대폰을 찾습니다. 하다못해 이 작은 가방 안에서도 계속 휴대폰 찾고 들고 있으면서도 휴대폰 찾고. 그렇죠? 이건 뭐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며 나 치매인가? 아니에요. 그건 치매가 아니라 치매 발생하기 20년 전에 나타나는 건망증이라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망증이 심한 사람도 있고 좀 덜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차이점일까요? 건망증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꿈도 많이 꾸고 깊이 못 자는 거죠. 두 번째, 수면 시간이 너무 짧다. 잠자는 시간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셋째,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 과로를 했을 경우에. 넷째, 심적인 스트레스가 격할 때에. 다섯째,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이 있었을 때. 우리 이럴 때는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건망증이라는 형태로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케어하면 건망증은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건망증의 단계가 지나버리고 치매 발생 5년에서 10년 전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관적 인지 저하. 바로 경도장애예요. 경도인지장애죠. 내가 생각해도 나 요즘 너무하다. 나 왜 이러냐. 이런 생각 드시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언니 요즘 왜 그래? 엄마 요즘 좀 이상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은 병적인 인지 저하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경도 인지 장애는 병적인 인지 저하 단계로서 병원에 가셔서 진단받고 치료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상태가 되면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런가? 하고 그대로 놔두시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치매로 발병할 확률이 10배 더 증가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치매라는 것은 완연하게 뇌 기능을 잃고 뇌 기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상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건망증인가, 경도인지장애인가 궁금하시죠? 우리 궁금하면 같이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아니다. 나는 이런 질문에 아니다.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을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물건을 어디 둔지 기억이 안 난다. 두 번째. 약속을 잘 잊어버린다. 세 번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네 번째.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잊어버린다. 다섯 번째.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여섯 번째.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야,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이거예요. 리더님. 자,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학원 갔다 왔니? 10분 뒤에 또 물어요. 학원 갔다 왔니? 이거예요. 자,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돈 계산이 자꾸만 틀리고 돈 관리가 허술해진다. 이런 일은 절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책을 읽을 때 같은 문장을 읽고 또 읽는다. 자, 이분들 한 몇 점 정도 되실까요? 밝히고 싶지 않다. 제가 채팅창에 점수 올려주세요라고 했더니 밝히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지난번에 어떤 리더님께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자, 몇 점 정도이냐면요. 경계치는 이렇습니다. 8점. 8점 이상이면 경도 인지장애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만약에 50대 이상이고 8점 이상 정도의 점수가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신경학과에 가셔서 문진표 정도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문진표상에서 문제가 없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연스러운 노화 단계고요. 문진표에서 이상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영상적인 진단을 받아요. 영상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학적인 검사까지도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빨리 발견하시는 게 좋죠? 조기 발견이 예후가 가장 좋으니까요. 진행 속도를 조금 더 더디게 만들어주니까요. 자, 치매는 질병 이름이 맞다, 아니다. 리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는 질병 이름이다. 맞다, 아니다. 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느낌이 싹 오죠, 그죠? 질병 이름이었으면, 뭐 질문도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 들죠? 맞아요. 치매는 질병 이름이 아닙니다. 증상입니다. 어떤 증상이냐고요? 뇌의 전체적인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서 결국 뇌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이런 증상을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물질에 의해 발생되었느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져요. 알츠하이머, 루이소체, 파킨슨, 혈관성, 알코올성 이런 식으로 원인 물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 이상에서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실행 기능은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되세요. 일을 하는 순서예요. 요리라던가 청소 같은 거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해 보셨을 때 뭔가 순서가 막 뒤죽박죽 일사불란하다. 실행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언어 기능, 시공간 파악 능력, 방황 감각, 그리고 성격 이런 부분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 치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치매에서 범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70% 이상이 퇴행성 뇌질환. 퇴행성은 노화로 인해 감퇴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알츠하이머가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고요. 그 안에는 조금 작은 범위로 루이체 치매나 파킨슨 치매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뭔지 살짝 언급해 드릴게요. 루이체 치매는요. 환청이 들려요. 루이체 치매. 예를 들어 우리 집사람 얼굴이 갑자기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길질을 하고 손길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청이 들립니다. 소곤소곤 나를 욕하는 것만 같고 내 흉을 보는 것만 같은 환청이 루이체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주무시다가 막 손발을 막 휘저으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잠꼬대처럼. 네, 루이체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 파킨슨 치매는 파킨슨병이 있는 것처럼 얼굴이 표정이 없고 등이 굽었으며 종종종 걸음을 걷는 겉모습도 있지만 실제로 기억력, 인지 능력도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20% 차지하는 것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중풍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바로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풍. 자, 그 다음, 기타 치매로는 알코올성 치매라던가 두부 손상, 머리에 어떤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서 손상이 돼도 치매가 발생될 수 있고요. 정신적 충격이 가해져도 그로 인한 손상으로, 뇌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알츠하이머랑 혈관성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유명한 화가인데 우리는 모를 수 있죠. 왜요?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니까요. 자, 이 사람은 윌리엄 어터몰렌이라는 화가입니다. 자기의 얼굴을 그렸어요. 자화상을 잘 그렸던 화가인데요. 자, 영국에서 활동했고요. 원래 국적은 미국인이었습니다. 33년도에 태어나 2007년도에 사망했어요. 자, 이 사람이 62세가 되던 95년도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린 자화상은 이런 상태예요.
어때요? 처음에 그린 자화상과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얼굴의 형태가 조금 찌그러졌다는 생각 드시죠? 눈썹의 위치, 눈의 위치, 코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사망하기 7년 전인 2000년도에 그린 그림은 병세가 최악에 이르렀을 때 모습, 이런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아예 눈도 눈썹도 없어요. 자, 이 화가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 그림은 분명 뭐가 이상하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나마 이 사람은 화가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걸 인지를 했다라는 거, 이건 대단한 거죠. 그나마 인지 기능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고칠 수 없다. 뭐가 이상한지는 알 수 없다. 과연 이 사람의 뇌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정상인 뇌와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환자의 뇌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자, 정상인 뇌는요, 안에 내실이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환자의 뇌는 내실이 뻥뻥 비어 있고요. 뇌의 고랑과 이랑이 촘촘하지, 여기는 촘촘하지만 여기는 촘촘하지 못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뇌가 축소됐다, 뇌가 축소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무게도 한 500g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아까 우리 뇌의 무게가 1.3에서 1.5kg 정도 된다고 했는데 1kg가 채 안 된다라는 거. 무게가 적게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뇌에 있는 신경세포 수도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어느 부분요? 이 껍질 부분. 뇌의 껍질을 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기억과 학습이랑 관련돼 있는 신경세포가 잔뜩 몰려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거의 없어졌으니 뉴런이 뜨문뜨문 있겠죠. 그러니 뉴런과 뉴런은 만날 확률이 적어요. 반응을 잘 못하게 됐죠. 인형처럼 앉아서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원인이 밝혀졌으면 벌써 의약품이 나왔을 거고 치료가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두뇌에 관련된 약품은 진행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거나 남아있는 뇌신경세포수를 그나마 좀 활성시킬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콜린과 같은 성분들이에요.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아마 많이 보셨던 영상이실 겁니다. 자,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두 개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밀로이드 베타 가정설이에요. 아직까지는 가정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리더님들 이 강의 끝나고 나면 항산화 비타민 드셔야 되세요. 왜요? 뇌에 활성산소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와, 비타민 챙겨 드셔야 됩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항산화 영양소 딱 챙겨 놓으셔야 되세요. 자, 활성산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아밀로이드 베타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생기는지는 몰라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그런데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분해되어 없어지는데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덩어리가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신경세포 주변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뇌에서 발생한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이상 단백질들이 덩어리를 이루면서 건강한 사람들은 혈액 내에서 분비되어 노폐물과 함께 분해되기도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분해되는 양은 적고 생산량이 더 많아지면서 뇌신경세포 뉴런의 주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길쭉하게 플라그를 형성하죠. 그러면 이 플라그로 인해서 뇌신경세포는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해요. 플라그가 쌓이는 위치가 기억과 관장된 곳이냐, 감각과 관장된 곳이냐, 운동과 관장된 곳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의 기능이 감퇴하게 되는 다르게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언제부터 쌓일까요? 치매가 발생하기 20년 전부터 축적됩니다. 65세를 기점으로 보았을 때 40대부터 축적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는 동안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두 번째 가정설, 타우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이상적으로 축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현저하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아밀로이드 베타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의 바깥쪽에 쌓이는 반면에 타우라는 단백질은
뉴런 신경세포의 안쪽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쌓일까요? 치매 발생하기 15년 전부터. 아밀로이드 베타가 먼저 축적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타우 단백질이 축적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약이 안 나왔어요. 지금 임상 단계에 기다리고 있는 의약품 1상, 2상, 3상의 단계를 거쳐야 임상 단계로 오고 이 임상 단계에서 미 FDA 승인을 받으면 의약품으로 출시가 되는 건데 3상 단계에 있는 약들은 아밀로이드 베타와 관련된 약품들이 많고요. 1상과 2상에 있는 약들은 타우 단백질, 뒤늦게 발견됐으니까 타우에 관련된 의약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곧 임상 단계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약이 없어요. 얘네들이 왜 쌓이는지를 모르니 없앨 방법을 찾지 못한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 잠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덜 생기게 할 수 있느냐, 생겼다면 어떻게 분해할 수 있는지를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교의 신경과 전문의들이 밝혀낸 사실, 하룻밤만 못 자도 타우 단백질이 급증하더라. 한 그룹을 밤을 꼬박 세우고 난 다음에 뇌를 관찰했더니 타우 단백질이 17% 증가했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요 그룹을 다음날 푹 재웠더니 다음날은 타우 단백질이 2%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봐도 밤을 꼬박 샌다라는 거,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뭐가 생길 수 있다? 타우 단백질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잠자는 동안 아밀로이드 베타가 분해되어 없어진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지금 의약품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약 7시간 정도를 푹 숙면할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년기에 이르는 모든 연령 단계에서 잠을 주무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두 가지 물질과 이 두 개의 물질이 합성되거나 분해되는데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치매인 혈관성 치매로 보실 텐데요.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달리 원인이 명확해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뇌로 가는 혈관에 혈전이 끼게 돼서 막히는 걸 우리 뇌경색이라고 해요. 뇌로 가는 혈관에 혈전이 막히다가 터져버리는 걸 뇌출혈이라고 해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뇌졸중이라고 해요. 뇌졸중에 의해서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주변의 뇌신경세포가 손상이 오고 그로 인해 일부의 기능이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저녁을 잘 드시고 주무셨던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오른팔, 오른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걸음을 못 걸으시게 되거나 또는 말씀이 어눌해지시거나 갑자기 사물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신다거나 네, 주무시는 동안 혈관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혈관성 치매는요, 예전에 비해 지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뭐 때문에 줄어들었을까요?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하면서 중성지질이랑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고 수치가 높으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죠. 수치가 높지 않고 경계치에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십니다. 게다가 체중 조절도 하고 그죠? 식사 조절도 하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서구화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이미 먹고 있는 음식 자체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많은 양의 식품 첨가물들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발병되는 다양한 비만이라는 것들로 통해서 대표적으로 혈관성 치매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는 거죠. 자,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와 함께 비만, 술, 담배, 그리고 우울한 감정,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런 뇌졸중과 관련되어 있는 치매,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에요. 사실 치매는 가족력도 있어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력과 유전적인 영향은 우리가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지금 보시는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와 더불어 체중 관리, 술, 담배, 그리고 나의 감정 컨트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혈관성 치매는요, 노화됐다고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도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면 20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뇌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소들을 좀 만나볼 텐데요. 두뇌 건강에 도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왜?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뇌가 우리 체중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굉장히 작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혈액은 20% 필요하고 산소와 에너지도 각각 20%, 자기 무게의 10배의 산소와 에너지와 혈액이 필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애초에 만들어지는 에너지 자체가 많아야 뇌로 보내줄 에너지 양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포 내에서 원활하게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 주는 영양소들을 먼저 두뇌 영양소 1번으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영양소들도 결과적으로는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라는 거죠. 산소도, 영양소도. 그러니 이 혈류가 원활해져야 뇌로 가는 혈류량도 많아지고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 산소, 영양소 공급 딱딱딱 해주면서 노폐물 착착착 회수해 올 수 있으니 뇌가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돈 들이지 않고 공짜로 만들어지는 뇌유래 영양인자도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뇌에 많은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애초에 에너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로 가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식물도 동물도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포 안에는 번데기 모양처럼 생긴 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들어있고요.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요 미토콘드리아의 복잡한 회로를 지나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기자님, 우리 운동하면 살은 빠지지만 땀이 나는 거랑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기는 하지만 뭐도 생기더라? 활성산소도 생겨요. 근데 이 활성산소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역으로 공격합니다. 그럴 때 이 활성산소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등산하고 있는데 고워크 신고 등산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 더 잘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리더님. 그럴 때 우리 항산화 영양소를 생각해 보면 뭐 하나 딱 꼬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A, C, E, 셀레늄, 코엔자임, 큐텐 다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뭐 다 기능이 똑같아? 다 항산화야? 그럼 아무거나 하나만 먹으면 되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달라. 뭐가 다른데?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달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비전문적이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 설명하는 방법 바로 요거. 세포의 안은 수분으로 많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쪽에서는 당연히 수용성 비타민 C가 항산화 작용하기에 매우 적절해요. 비타민 C입니다. 자, 세포막은 지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부분은 지용성 비타민 E가 항산화 작용해주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죠. 그러면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서로 세포의 안팎에서 항산화 작용을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비타민 E 자체가 지용성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서 스스로 산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E만 많이 드셔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비타민 E를 살살 달래서 환원시켜주는 아이가 코엔자임 큐텐입니다. 그러니 항산화를 위해서 나는 비타민 C만 5,000mg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비타민 C 한 600mg 먹으면서 비타민 E 400IU 먹으면서 코엔자임 큐텐 90mg 정도 드시는 것이 어때요? 더 효과적인 항산화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하게 먹자는 겁니다. 비타민 C 5,000mg 드시는 비용이나 이 세 가지 나눠 드시는 비용이나 따져보면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효과적인 방법. 이렇게 했을 때 세포는 더 원활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많이 만들어내는 만큼 각각 장기에 보내줄 수 있는 그 양도 많아진다. 이때에 중간에 휘발유를 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죠. 비타민 B군. 그렇죠. 비타민 B군의 같은 섭취.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에 작용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 드실 때 비타민 B를 함께 드셨을 때 에너지 생산이 좀 더 원활하게 촉매 작용을 해요. 중간중간에 효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비타민 B군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불리는 단백질 대사 과정의 찌꺼기. 요 찌꺼기 물질이 너무 많아지면은 혈관벽을 자극하고 손상시키고 혈관을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요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좀 정상적으로 낮춰주는 비타민 B6, 9, 12의 도움을 받는다면 에너지도 잘 생산하고 혈관도 건강하게 해줘서 혈류의 흐름에 방해되는 요인도 없어질 수 있으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인지 기능과 관련된 논문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재분석했더니 엽산과 비타민 B12, 비타민 B6를 6개월 또는 24개월 제공했을 때 1180명 중에서 약 530명에게 인지 기능 개선율이 나타났다. 나는 그냥 피곤해서 먹었던 영양소인데 우리 두뇌에도 긍정적인 작용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항산화 영양소와 비타민 B는 함께 드시는 것이 좋다. 두뇌에도 우리 몸에도.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 우리가 오메가3를 이야기하죠. EPA와 DHA의 합을 오메가3라고 하고 이 두 아이는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EPA는 혈행 개선과 관련돼 있죠. 혈액의 응집력을 좀 떨어뜨려주는 역할, 끈적끈적한 걸 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DHA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또는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원료 물질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따로 드시는 다른 목적이 있으시지 않다면 저는 그냥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은 혈행 개선이 걱정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막 심혈관 질환 혈행 개선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두뇌와 망막을 위해서 DHA만 따로 먹을 수는 있지만 꼭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같이 드시는 게 전반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이 오메가3가 실제로 어떤 인지기능 장애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가벼운 인지기능 장애, 경도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1031명을 대상으로 DHA와 EPA를 단독 또는 함께 6개월 이상 섭취를 했더니 이 1031명 중에 437명의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뭐예요?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섭취라는 겁니다. 먹다 말다 하면서 효과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거 의약품 아니잖아요. 식품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꾸준히 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효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항산화 영양소와 비타민 B군과 함께 불포화 지방산은 두뇌 건강을 생각하는 모든 연령대의 건강한 사람들은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난 50대야. 난 40대야. 요즘 들어서 주변에서 너 왜 그래?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극약 처방이 필요해.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제품이 두 가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은행잎 추출물 플라보놀 배당체. 우리가 은행잎 추출물 플라보놀 배당체는 식약처에서 기억력 개선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기능성을 인증받았죠. 플라보놀 배당체라고 하는 것은 플라보놀 배당체는 이 식물에 존재하는 화합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퀘르세틴이랑 캠페롤과 같은 성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항염작용. 이 네 글자는 하루 종일 설명을 해도 내용이 방대할 만큼 굉장한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준다. 우리 혈관과 혈액 내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흐르는 물에는 청태가 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지 않고 가뭄이 들면 어때요? 돌에 이끼가 끼고 청태가 끼죠. 우리의 혈액도요, 원활하게 잘 흐르면 염증 소인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원인은 뭐 때문이냐? 바로 중성 지질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또는 혈액에 있는 혈소판이라고 불리는 혈액 응고인자가 너무 과활성화되어서 너무 응집력이 강해도 혈액이 끈적끈적해질 수 있어요. 적혈구의 점성이 너무 높아도 혈액이 끈적끈적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우리 혈관과 혈액의 염증성 소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라던가 은행잎 추출물 플라보놀 배당체는 이런 혈액 응고 인자들을 떨어뜨려주는 항응고 작용을 가지고 있으니 항염 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서 기억력과 집중력, 인지 능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바로 레시틴이 출발하죠. 자, 레시틴이 뭐냐고 물으면 비누라고 어떤 리더님이 말씀하셨어요. 리더님, 레시틴은 비누가 아닙니다. 비누의 원리라고 설명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레시틴은 비누 이름이 아니더라. 그럼 레시틴은 어디에서 추출한 물질인가요? 레시틴은 달걀 노른자나 해바라기 씨앗이나 아니면 대두에서 추출한 물질을 우리가 레시틴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 배우셨죠? 가정이라는 과목 배울 때 혹시 마요네즈 만드는 거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자, 그때를 떠오르면은 이 친수성, 친유성이 머리에 떠오르실 텐데, 자, 레시틴의 주요 성분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적을게요. 자, 레시틴의 주요 성분은 포스파티딜콜린입니다. 이 포스파티딜콜린이 레시틴에 들어있는 주요 지표 성분인데요. 포스파티딜콜린의 콜린이라는 아이가 바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예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져서 분비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인지 능력, 기억 능력이 뚜렷해지죠. 그러니 아세틸콜린이라는 뇌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인 콜린을 섭취하기 위해서 포스파티딜콜린이 들어있는 레시틴을 드시는 거죠. 결국 레시틴은 두뇌 영양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꼭 레시틴은 꼭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어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 올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밸런스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성 치매도 미연에 좀 질병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연령 단계에서 인지질이 레시틴인 걸 알고 계시죠? 인지질, 즉 레시틴의 섭취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들으셨던 리더님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맞아. 요즘은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에 따라 우리의 뇌에서 발병되는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대. ADHD,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매, 조현병까지도 뇌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은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대. 이유는 장관에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내축 이론. 그렇죠. 우리 박준희 리더님, 이 옛날 걸 어떻게 기억하시고 장내축 이론을 말씀하셨던 거 맞으시죠? 그죠? 입모양으로 장내축 이론. 네. 장은요,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체 장신경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중추, 뇌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죠. 장누수 증후군이 있거나 또는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도 사실 좀 예민해요. 어디 낯선 곳에 가면 물도 가려서 드실 만큼 또 예민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또 그런 분들 보면 마르셨어요. 그죠?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요. 90%의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첫 번째,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리더님, 신경질 나고 화나고 이럴 때 달달한 거 생각나시죠? 초콜릿, 사탕.
바로 세로토닌이 부족했을 때 탄수화물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일부 먹어주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면서 기분이 좀 나아져요.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탄수화물을 너무 극하게 안 드시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고 식욕이 촉진이 돼요. 비만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햇볕을 쬐야 세로토닌이 합성이 돼요. 왜 가을이 되면 우울해지나요? 왜 가을 남자라는 말이 있나요? 여름에 일조량이 많고 일조 시간이 길었다가 가을이 되면 일조량이 줄어들고 일조 시간도 적어져요. 햇볕을 덜 받게 되면서 세로토닌 합성이 잘 안 되니 우울감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섭취한 단백질 중에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장내 미생물이 먹고 토해내는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단백질 잘 드셔도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불균형하면 세로토닌을 90% 만들어낼 수 없다. 우울감이 찾아오고 불면이 찾아오고 식욕이 촉진될 수 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해지면 비만이 생기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비만도 다 연결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양소 정리 다시 한번 할까요, 리더님? 자, 항산화 영양소와 비타민 B군의 혈행 개선에 관련된 오메가3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나는 좀 더 획기적으로 심각한 상태야.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죠? 바로 은행잎 추출물과 함께 레시틴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내 건강에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뇌와도 관계가 있다. 자, 이건 우리가 모두 노력하고 챙겨 먹어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돈 들이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 신체, 정신, 사회활동입니다. 2만여 편의 치매와 관련된 논문들을 다 발췌해서 압축해도 이 세 가지는 가장 획기적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신체 활동. BDNF라는 물질을 뿜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운동을 하고 산소 호흡량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혈액 내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세포들은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고 활성화가 됩니다. 뇌에 있는 세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뉴런이 활짝 펼쳐진다는 거죠. BDNF라는 단백질을 스스로 뿜어내면서 뉴런이 펼쳐집니다. 돈 들이지 않아도 뉴런이 알아서. 이 BDNF는 단백질 물질인데요. 단백질을 먹는다고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더라는 거죠. 운동했을 때와 잠잘 때 뿜어져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아이들도 깊은 잠을 자야 BDNF가 뿜어져 나와서 오늘 내가 낮 동안 보고 듣고 배운 학습을 재정보 구성하고 저장할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주무셔야 기억력이 뚜렷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활동. 정신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스톱을 치면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해서 노인정 가서 고스톱 치시고 오시면 대부분 어떻게 오세요? 싸우고 오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싸우나요? 밑장을 뺐냐, 50원을 더 내놔라, 너 타짜냐, 이러면서 막 어르신들끼리 막 싸우세요. 저는 이거 막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스톱도 좋지만, 젠가 아시나요, 리더님? 젠가. 나무 토막을 쌓아 올린 나무 토막을 빼내는 거. 이거 굉장히 도움돼요.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가족들이 보통 뭐 손자와 또는 자녀와 또는 뭐 배우자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젠가를 할 때 나무 토막을 쌓아 올린다는 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소근육을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쌓아 올린 나무 토막을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나무 토막을 뺄 때 엄청난 집중력과 소근육 운동이 발달되겠죠. 공간 지각 능력도 발달하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맬 일 잘 없을 겁니다. 젠가 굉장히 좋은 정신활동이고요. 속담 이야기하기, 끝말잇기 너무 좋고요. 클립 같은 거 끼우는 것도 상당히 도움되세요. 집중해서 클립을 끼우게 되는 거, 이런 거 집중력과 소근육 발달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자, 사회활동 늘리기가 가장 어렵죠. 치매가 있으시면 못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못 나가게 되고 고립되면은 인지 능력은 더더욱 저하가 됩니다. 그렇다고 나가려니 더 걱정스럽다. 그럴 때는 가족이 가장 좋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보통 치매가 있으신 경우에 혼자 사시지 않죠. 가족과 또는 배우자와 함께 계신데 가족과 함께 익숙한 환경으로 가셔서 집이든
마당이든 늘 자주 가시는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식사를 하는 것도 굉장한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 신체, 정신, 사회활동은 중요한 치매 예방의 지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치매는 아니에요. 우리 치매 발생하기 한 20년 전에 와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 겪는 것은 바로 디지털 치매를 겪고 있더라는 겁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휴대폰이 없으면 모든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암호화 패스워드를 저장 기능이 없으면은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패스워드 입력 못 합니다. 우리 보통 다 저장 기능 사용하고 있죠. 이거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지털 기기를 아예 사용 안 할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저장 기능보다는 내가 좀 불편하도 패스워드와 암호 정도는 우리 좀 누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스케줄을 입력할 때 입력만 하고 땡이 아닙니다. 입력한 정보를 열어보고 빠진 스케줄이 있으면 기입하고 기입한 내용을 체크하면서 조금 우리가 디지털 기계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뇌가 녹슬지 않고 우리도 디지털 치매로부터 조금 해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리더님. 치매, 남의 일 같고 먼 미래일 같지만 우리는 100세 이상을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의 삶이 내 가족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부터 관리한다고요? 내 신경세포가 하루에 1만 개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30대부터 두뇌 건강은 관리하셔야 됩니다. 90분 다 채우면 너무 싫으시겠죠? 지금 보내드릴게요. 90분 안 채웠습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보내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내일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빨리 끝내드려야 돼요. 내일은 생애주기 영양이고요. 필기도구 준비 안 하셔도 되세요. 왜? 내가 아는 내용 쫙 정리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팔짱 끼시고 들으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